시청자 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설 연휴 차례상 민심을 돌아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를 둘러싼 향후 전국 전망을 짚어봅니다. 이 시각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태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홍규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곽형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우택 배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먼저 설 연휴 엿새간의 설 연휴가 이제 끝났는데요. 정치권을 바라보는 밥상머리 민심 많이들 듣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좀 어땠는지 우리 허 전 시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덕담을 주로 많이 하는데 올 새해는 유난히 좀 무거운 대화들이 좀 많이 오간 그런 설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촉발된 이 내란 사태에 대한 한탄, 탄식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활 경제에 대한 큰 걱정들을 주로 많이 하고 계셨고 하루빨리 좀 나라가 안정되고 또 경제가 좀 성장하고 시민들이 좀 삶이 좀 풍요로워지는 그런 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양 위원장님. 예, 뭐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 여러분들이 계엄이 뭔지, 내란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관심들이 많이 표출이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기가 하강 후퇴 국면이 반복되고 있는데 경기 불황에 따른 국민들이 걱정이 많죠. 그래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네, 우리 곽형근 교수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제 경우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의 대통령의 모습이 대통령답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것 같고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김용현 장관이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말 때문에 좀 웃은 기억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민들이 이걸 계엄을 계몽령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도 좀 실수를 자아내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탄핵은 많은 분들이 다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대선의 인물론, 그래서 여당의 어떤 뭐 여당과 야당의 대표 주자들에 대한 좀 언급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에 두 분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서민 경제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저력이 있기 때문에 잘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뭐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이제 차후에 나올 얘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예. 우리 최우택 교수님 설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저 이번 설 연휴가 상당히 길었잖아요. 특히 이제 앞쪽이 좀 상당히 길어가지고 저는 이제 처갓집을 먼저 좀 갔다 왔는데 처갓집이 얼마 전에 대구시로 편입된 경북 군이에요. 가서 이제 그쪽 그 영남 지역의 민심을 좀 들을 수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저희 이제 집이 또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 지역의 또 민심도 이렇게 청취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치에 너무 신물이 난다. 제발 좀 우리 그거 좀 TV 좀 안 보고 살 수 없느냐, 싸우는 거 안 보고 살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탄핵이건 내란이건 빨리 좀 정리가 되어서 또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난번 추석하고 이번 설하고 조금 변화가 감지된 게 있더라고요. 하나는 지난 추석 때는 사실은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대통령을 세워놨으면 그래도 역할은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고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약간 희석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지역 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빨리 이것이 좀 종식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좀 하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거 젊은 층들이 좀 변했더라고요. 과거에는 무조건적으로 사실은 진보 진영, 민주당을 좀 지지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여론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진보 진영에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반감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확인하는 그런 설명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분께서 공통적으로 좀 민생 경제의 좀 어려움을 많이 좀 짚어주셨고요. 또 지난해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뭐 구속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양홍규 의원님께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을 유린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54일 만인 지난달 26일에 대통령이 검찰에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헌정이 유린되고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은 일부의 의견이라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우리 계엄 선포는 우리 헌법에 대통령에게 주어진 국가 긴급권입니다. 우리 어느 나라 헌법이든 대통령제 국가 하에서는 대통령에게 전시 그리고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관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긴급 명령 이런 형태로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거든요. 대통령은 지금 의회의 폭주 그리고 선거 부정 의혹 이런 것들을 전시에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정을 유린한 것인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것인지는 추후 재판 절차, 헌법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리돼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속 기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법문상 명확합니다. 그런 공수처가 2번에 걸쳐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발부하고 또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초법적인 사태가 초래됐거든요. 이런 구속 기소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추후 재판 절차, 헌재 심리 절차,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허 시장님? 우리 양홍교 변호사님이 국민의힘 소속 지역위원장이신 건 알지만 지금의 논조는 갑자기 윤석열의 대변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 군사 계엄령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백하게 내외환이 있을 때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기가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할 수 있는 조치이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자기 불만을 갖고 이런 군사 계엄령을 통해서 내치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명백한 헌법 유린에 해당되는 거고 그거는 쿠데타다. 내란이다라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헌재로 가서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겸허하게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좀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보수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뭐 공수처의 뭐 위법 탈법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공수처가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 한다면 법원이 그 영장 집행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법적 하자가 전혀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형법적 절차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국민들이 이미
이것이 여러 이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명백하게 사실 근거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좀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두 분의 입장이 팽팽하게 좀 엇갈리고 있는데 곽경 교수님, 네.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이제 올라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이런 그 계엄 비상계엄이 45년 만에 선포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가 충격을 받았고 또 정말로 국격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온갖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제 생각에는 시민과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고 또 탄핵을 가결해서 탄핵재판소에 넘기고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또 공수처의 시간 또 검찰의 시간 뭐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했다라는 것.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작동하고 있고 법치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이런 과정이었다. 그래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당을 포함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 그 분들이 일종의 프레임 또는 진영 논리를 정치적 진영 논리를 만들어서 소위 이제 각각의 어떤 지지 세력을 규합해서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또 이런 과정이 오히려 이 헌법의 중대성, 엄중성 이런 부분을 좀 그 계엄을 벌였다는 사실도 이렇게 희석시키면서 또 하나 헌법의 이 중대함 이런 거를 굉장히 뭐랄까요 가볍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러한 풍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와 그다음에 그 법원의 시간이 빨리 흘러서 빨리 이러한 그 위헌과 위법의 어떤 계엄 사태의 결론을 빨리 맺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우택 교수님께서는 아까 이제 모두 발언에도 약간 양진영 간의 어떤 정치에 대한 신물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서 이게 혐오의 어떤 민심을 전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 보시기에? 네, 사실 이제 헌정사상 처음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 사태 아니겠습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고 아마 전 세계가 많이 놀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것은 뭐 무엇보다도 대통령 저는 본인에게 가장 큰 원인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여소야대 국면 상황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었고 또 야당 대표가 각종 사법 리스크에 지금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과 계속적으로 좀 소통하면서 정치를 좀 풀어갔으면 아마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사실 이제 거대 야당의 어떤 입법 폭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29번에 걸치는 어떤 탄핵, 어떤 경우에는 임명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탄핵을 시킨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국회에서 째려봤다는 이유로 또 국무위원을 또 탄핵시킨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이번 사태를 가져오는 이제 중요한 저는 원인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지난 연말에 사실 이제 예산 삭감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국민들이 또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계엄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뭐 넘나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지금 뭐 많게 나오는 데는 50% 이상 또 여론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가 또 바뀌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간에 뭐 저는 지금의 작금의 현실은 아까 우리 허전 시장님하고 또 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자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각자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자금의 정치적 상황은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대한민국이 좀 더 성숙한 나라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옥택 교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양비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당과 야당의 탄핵과 또 내지는 그 거부권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누가 잘했냐 못했느냐를 다루는 문제는 그 유해 문제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비상계엄의 선포가 이게 위헌이고 위법적이다 하는 그 사실을 놓고 빨리 이거를 이제 마무리 지면서 그다음에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자꾸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프레임 만들기 또 내지는 진영 나누기 이걸 통해서 뭐 서로 잘했냐 못했느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이 해외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대한민국이 아주 불확실하구나 굉장히 혼란스럽구나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자꾸만 그 색깔 칠하기 뭐랄까 일종의 프레임을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헤쳐나가기보다는 잘못된 것은 빨리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떤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그 대선 국면을 놓고서는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을 놓고서는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각자의 세력이 결집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여론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발로 예,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고 다음 주제로 좀. 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저는 이제 교수님의 생각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고정된 인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튼간에 이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지 않습니까? 변하는 모습에 우리가 거기에 또 반응을 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게 계엄 선포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법적으로 따져야 되는 문제지. 우리 평론하는 사람들이 곧 이걸 갖다가 확정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니까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좀 계엄을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법적으로 따질 문제인가요? 근데 지금 헌법기관에서 지금 하고 이후에 있는 그 거잖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범죄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서 법이 작용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 계엄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가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헌법의 기초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저 양비론이라는 것도 물론 시기에 따른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양비론의 본질적인 것은 책임이 더 많은 자가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자가 그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즐겨 쓰는 수단이 바로 양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이 쿠데타가 잘못됐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야당이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꼭 마치 둘 다 잘못했으니 빨리 둘 다 청산하자 이런 식의 논리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도 짧게. 네, 짧게. 예. 예, 다음 주제가 있어요. 지금 사과 그리고 프레임 또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은 사실 이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엄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에게 주어진 국가 긴급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 긴급권 행사는 본인이 주관적인 판단을 우선 알아봐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본인의 고의 그리고 위법성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타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거를 내란이다 단정하고 이것을 미리 우리가 빨리 정리해서 빨리 해쳐야 될 그런 사안이라면 나중에 누가 그 정당성을 믿겠습니까? 국민들은 정확한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사법부에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미리 단정을 해서 내란이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신속한 것보다 더 정확하고
이런 절차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 갈등 그리고 이런 국정 혼란 이런 거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 지금 죄송한데 양홍규 다음 주 이게 연결되는 주제다 보니까 다음 주제로 좀 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양 위원장님께서 법의 시간이라고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됐고 지금 앞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또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제 투 트랙으로 갈 거란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 뭐 어떻게 좀 평가하고 예상하시는지 허시장님부터 좀 먼저 말씀을. 뭐 지금 현재 저도 뭐 직접적인 걸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이나 그 법원 또 헌법재판 관련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2월 말 판결 정도 선고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재판 말씀. 헌재는 지금 재판관 두 분이 4월 10 며칠이 아마 임기 종료일이어서 그 전에 3월 중에는 어쨌든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수 의견인 것 같고 또 그 내용 자체도 헌법 유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확해서 좀 판단의 근거가 훨씬 더 간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보통은 2월 말에서 3월 초중순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형사재판에 관한 것은 지금 구속 최장 기한이 6개월 정도니까 뭐 일반적으로 한 7월 내에는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양홍규 변호사님이 법률 전문가이니까 더 잘 아실 거라 보여지고 그렇게 좀 민주당과 또 정가 쪽에서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예. 교수님 아까 양홍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내란과 관련해서 이게 내란이 이제 판명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그 계엄 선포한 대통령의 의도, 목적 뭐 이런 게 분명해져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개인이 어떤 그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 수사 뭐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서치를 굉장히 모든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뭐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그 헌법의 위헌성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따로 위헌에 관한 판결과 또 내란죄에 관한 부분을 따로 다루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까 국민들이 봐도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그게 절차도 어겼고 특히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라고 하는 게 군을 동원해서 마비시킨다는 게 명백하게 보여졌는데 그러한 사실만을 가지고도 이분이 대통령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물론 신중해야 되지만 신속하게 바로 결론을 내려야지 대한민국의 어떤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 법원에서 지금 형사 재판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내란죄에 해당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도 이렇게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제재 그러니까 사형이나 이런 엄중한 굉장히 그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실관계를 또는 모든 그 사람들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부분 또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헌재는 지금 최소한의 사실만 가지고도 이게 과연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뭐냐면 고위 공무원이 다시 말하자면은 징계 사유가 있는데 징계 사유로 심사해서 이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이제 심사하는 것이고요. 이제 법원은 이제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바로 형법상의 형법을 어겨서 얼마만큼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어떤 그 심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그게 굉장히 기능적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률가 출신이신 예. 지금 뭐 다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신데 우선 이제 탄핵 절차는 단 일회성입니다.
한 번으로 단판 승부로 끝나는 거거든요.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복귀시키느냐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소추해서 헌재에서 지금 심리 중인데 그 절차를 보면 앞으로 구두 변론 절차가 딱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아까 허 시장님 말씀대로 2월 중이면 끝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우려스러운 사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형사 절차는 지금 수사하고 기소해서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가는 그야말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하면 666, 644 이렇게 나가도록 돼 있어서 뭐 1년 뭐 조금 지나면 끝나지만 이게 6개월 내에 많은 증인이 나오다 보면 재판이 끝날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최장 기간, 심지어는 몇 년씩 갈 수도 있는 그런 재판입니다. 물론 급하겠죠. 왜?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곧 실현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빨리 끝내자고 재촉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측으로서는 지금 이 중차대한 소위 선출 최고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심판을 그렇게 몰아서 아직 사실관계도 확정이 안 됐는데 헌법을 유린했다 또는 국가 위기를 초래했다, 내란을 초래했다 이런 것들을 막 단정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또 국룰은 둘로 나뉘게 되고 계속 혼란은 계속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한 법적 절차, 헌재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요즘 근데 이제 대통령이 예. 그 직무가 중지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좀 혼란이 있어서 예. 그런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이 좀 빨리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의견들이 많잖아요. 민주주의 우리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서 사실 대통령의 부재는 굉장한 혼란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계엄 선포하기 이전부터 의회의 심한 견제, 민주당의 입법 독주, 소위 줄특검, 국정조사, 줄탄핵 등으로 인해서 이미 식물 대통령이었어요. 굉장히 국정이 마비되어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니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표현이죠. 아까도 뭐 여러 차례 장관들에 대한 탄핵 뭐 또 좀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째려봤다고 탄핵시켰다고 하는데 째려본 것 갖고 탄핵을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가? 야당이 다수당이어서 폭주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본질은 대통령이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정치를 할수 현실적으로 있는 다수당이 기회를 안 줬지 않습니까? 아니죠.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 국민들이 다수당에게 그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다수당과 대화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이에요. 그건 정치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이 문제인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협상력을 충분히 더 발휘해야 하는 노력, 정치적 노력들이 필요했던 건 맞지만 그걸 야당의 어떤 그런 거부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은 완전히 비본질적인 이야기고 오히려 지금 그 탄핵 심판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길 바라는 것은 아까 우리 고병건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내치도 굉장히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제사회에서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자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재명 재판과 연결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좀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짧게 한마디만. 네, 짧게. 하시죠.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제가 아까 식물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22대 국회 출범하고 나서 국회에 돌아가는 사정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탄핵을 얘기한 의원들도 있었고 한 200여 차례에 걸쳐서 탄핵 하야 집회가 외부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민주당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조정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들에서 수도 없는 그 탄핵 운동, 하야 운동이 일어났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역대 6공화국 정부 전체를 다 합해서 또 없는 그런 탄핵
특검 발의도 제가 지금 언뜻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30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정조사 남발, 대통령 가족 공격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국익에 맞는 그런 정치였는가 그런 행보에 대해서 대통령은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작년 말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예상 삭감은 그야말로 대통령 지위를 부인할 정도의 심각한 사태였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판단될 때까지는 누구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그래서 결국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헌법 유린이죠.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국정을 또는 대통령의 직위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계엄은 사실상 어떤 나라든 계엄은 군대를 동원하거나 정치하시는 물리력을 분이잖아요. 동원하고 잠시만요. 근데 한 말씀 짧게 해주시고 또 자, 다음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헌법에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경우든 군을 동원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정지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엄을 통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 이건 분명히 위헌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이제 준수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헌법은 뭐냐면 여러 가지 가치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 이 권력의 분립 원칙 그리고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건데 군을 동원해서 그거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이 자체 이게 헌법 위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양홍규 위원장님께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소추를 그러니까 기각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했었을 때 과연 그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 정도의 자기 목적을 가지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부터 왕자를 쓰고 나오셨는데 여전히 그분은 자기가 제왕이다. 소위 헌법 위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위험한 분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3년 가까이 통치를 해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으니까 예. 짧게 답변하시려고 우선 다음 주제로 이제 좀 군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는 확정되지 않았죠. 그런데 어쨌든 사실관계가 왜 파악이 안 됐습니까? TV에 분명히 군이 동원되고 헬기가 내려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총을 들고 헬모를 쓰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 TV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것이 국회 내의 질서를 유지한 것이냐?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똑같은 생각이겠죠. 그러나 대통령 측은 그 당시 벌어질 질서,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확정은 안 됐죠. 그냥 우리가 그 국회의원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현상이지 확정된 팩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켜봐달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몰고 오는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군대가 내란을 일으켜서 이런 정권을 탈취하거나 국토를 참전하거나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죠. 그때 동원되는 군대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폭동 사태입니다. 살인, 방화, 기타 물리력, 탱크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죠. 그러나 이번 사태는 사실상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 해제 결의라니까 바로 해제를 한 비교적 순화된 평화로운 계엄 선포와 해제였다. 이런 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의견은 다르실 수 네,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실 수 예. 있는데요. 이제 연결된 얘기 또 다른 얘기를 좀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여파에도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뭐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고 서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내 그 정당 지지율이 탄핵 이전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최우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많이 그 국힘이 특히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고 민주당이 좀 내려져서 둘이 비슷한 지금 상황이 왔는데 이런 원인 또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들의 이제 생각이 이제 반영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소위 이제 여쪽하고 야쪽은 이제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도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엄 선포 이전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독주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의 반영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계엄 사태의 원인이라든가 또 그 이후의 어떤 각 당의 행태를 보면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곽헌경 교수 얘기한 대로 혹시 있을 조기 대선에 대한 이제 본인들의 이제 생각들을 이제 담아내는 이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은 국민들의 생각이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냥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서 각자의 입장만 떠드는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각자 하고 있는 얘기들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 같지만 국민들은 또 그렇게 안 보는 거잖아요. 반반은 네가 틀렸다, 네가 맞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들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더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들을 해야지 내 목소리만 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을 해서 잘 살펴보면 이미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탄핵 인용 또는 대통령의 파면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탄핵 따로 그다음에 대선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러나는 그 민심은 우리 최우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은 이게 대선 이제 차기 대선을 두고서 나타나는 민심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탄핵은 탄핵대로,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대선은 대선대로 놓고 본다면 이제 그 정권 재창출하느냐 아니면 정권을 교체하느냐 이 문제를 두고 봤었을 때 이제 세력 뭐 보수 세력이 결집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여론에 반영이 되면서 동시에 이제 그 인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게 막 그냥 그 소위 말하는 이 탄핵과 대선을 막 뒤섞여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대선에 국민의힘 당에 대한 지지가 탄핵에 대한 반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는 거는 약간은 그건 뭐랄까요, 지나친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생각에도 근데 이제 네. 물론 뭐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 조금 앞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을 또 대선까지 내다보고 지금 판단을 하겠습니까? 저는 현상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앞으로 우리나라 대선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이것까지 판단하면서 여론조사하는 거 봤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이 조금 앞서 나간 생각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대한 우리 두 정책 전문가님들의 생각은 좀 엇갈리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조기 대선 얘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탄핵 심판의 선고 뭐 기한 2월 3초 정도 될 거라고 뭐 말씀도 해주셨지만 지금 사실 실제 주자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내 제1당이고 그동안 이제 전국을 책임져 왔는데 지금 지지율도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 당내 움직임과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조기 대선과 관련된. 아직은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마치 탄핵이 다 된 양 대권 행보들을 하는 것은 국민들 눈높이에도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조심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그만큼 그분들 각자가 다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은 후보군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건강성에도 조직의 건강성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정치적인 그 쟁점 앞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서로가 정도를 잘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일정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뭐 정확하게 뭐 지금 언제쯤 결론이 날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내용을 1심 판결도 보고 했지만 제가 보는 상식에서는 좀 왜 이런 결과가 나올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마도 2심 결과에 따라서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쪽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론조사를 나오는 거 보면 뭐 김문수 후보, 뭐 홍준표, 오세훈 이런 분들 후보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실제로 좀 당내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조기 대선을 아직 거론하거나 그걸 준비할 입장은 아닙니다. 아직 탄핵 절차가 이제 시작됐고 또 형사 재판 절차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내심 뭐 여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분주히 물속에서 움직이고 계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이번 탄핵 과정 잘 지켜보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책 정당으로서의 과제 수행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지금 무지하게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민생 문제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일부 사람들 유승민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내놓고 있고 또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김문수 장관 이런 분들 계신데 사실 뭐 실제 대선 전국으로 정말로 가게 된다면 민주당도 엄청나게 치열해질 것이고 국민의힘도 많은 뜻밖의 주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할 진정한 주자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저는 꿈꿔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좀 더 질문 드리면 최근에 지지율이 이제 오피스에 나오는 현상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착시다. 그러니까 구구의 어떤 그분 생각이죠. 그러니까 구구의 프레임에 좀 갇혀서 결국 조기 대선 염두에 둔다면 이 중도층을 가져가야 되는데 중도층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그 지적들이 있는데요. 저희 보고 요즘에 자꾸 극우적 시각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대한민국을 이 번영이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은 자유민주주의, 소위 시장경제 질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보수 우파의 가치였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할 것은 극우적 프레임이 아니라 좌편향. 특히 이제 좌편향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인권 유린 또는 경제 실패를 겪고 있는 남미 여러 국가들 그리고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북한 실정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중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극우적, 극좌적 이런 시각은 저도 경계를 하고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극우적 프레임보다는 좌편향이 더 걱정이 됩니다. 이걸로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시겠지만 지금 탄핵 전국 그리고 또 조기 대선 얘기로 전국이 지금 시끄럽지만 이제 4월 2일에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대전과 충남에서요. 대전과 충남 세 곳에 치러지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양호규 변호사님이 정말 중도적인 합리적 보수인 줄 알았는데 좀 더 우측에 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보궐선거는 지금 4월 2일로
지금 예고돼 있습니다. 요거는 그 탄핵 결과에 따라서 선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선거 후보 등록이 3월 12, 3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전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르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보궐선거는 별도로 치르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뭐 아마도 함께 치르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해봅니다만 현재 뭐 여론상에서 지지율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제가 선거를 저도 여러 차례 치러봤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선거 앞두고 치루어지는 여론조사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 분석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시기에 따라 이게 현상이 조금씩 다른데 요즘은 확실하게 보수 특히 그 중에서 극우 프레임에 더 가까운 사람들의 과표집 현상이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가장 극우라고 평가받는 사람의 후보가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는 국민의힘의 그런 결과를 보면 그게 대충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도에서의 표심은 여론조사 여러 차례 나왔듯이 중도층에서는 많은 차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 보궐선거는 그런 민심에 영향을 받는 그것이 반영되는 선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공개되고 있는 지지율과는 실제 민심은 좀 다를 것이다. 네. 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어떤 추세나 흐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지만 실제 중도층 표심을 결정하는 중도층의 흐름은 여전히 탄핵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뭐 같은 의견입니다만 재보궐선거 4월 2일 날은 사실 대전 충남에서는 세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극히 뭐 일부에서 하는 선거라서 사실 국민들이 참여 관심 이게 중요한데 결국은 뭐 조직 선거로 가지 않을까. 그 선거 순간에 누가 많이 선거에 참여하느냐. 근데 반면에 또 이번 그 탄핵 정국과 맞물려 가지고 그때쯤 되면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미 결정이 돼 있을 시기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방향이 같이 맞물려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 정치 지형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민심을 반영하고 국민들이 여론에 잘 파악을 해서 국민들한테 다가서는 선거를 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방에서 하고 있는 이제 세 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두 곳은 그 선거법 위반과 관련되는 재보궐선거이고 또 한 곳은 이제 본인 사망에 의해서 치러지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원인 제공을 한 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시장이 됐던 충남도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문제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각 당에서는 사실은 자당에서는 저는 출마를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마 우리 그 지역민들도 이제 그런 수준에서 판단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이제 사방에 의해서 이것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르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인 제공 정당에게 조금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 정치하고 지방 정치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이것이 이제 지방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 주민들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예, 뭐 우리 최호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주민들이 보궐선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대선하고 같이 치러진다면 약간 달라질 것 같고요. 아까 최호택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아산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귀책 사유가 지금 그만둔 시장에 있기 때문에 소속 당이 양보를 하거나 또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마도 시민들이 아마 투표를 할 때 그런 게 반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지고 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그런다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그래서 올해가 아마도 이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정당과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올해가 총력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올 상반기는 결국은 이제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안정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방선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영 위원장님.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어느 때도 그랬습니다만 위기입니다. 지방이 소멸되고 수도권 과밀화 그리고 인구 절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이거 정말 우리 여기 계신 허태정 전 시장님도 그 대상자일 테지만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이 정말 국가 비전을 갖고 나라 비전을 갖고 지방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출마를 해서 나라를 살리는데 전력을 투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12.3 계엄 이후 지금까지 상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닫는 중요한 계기인 동시에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위기를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로 만들고 어려움에 처한 경제도 곧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